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청년 세대 상당수가 문맹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일본 공영방송 NHK가 자국 젊은이들의 심각한 문맹 실태를 보도했는데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본 문화청이 조사한 결과 16세 이상 3,000명 중 60%의 사람이 글자를 읽고 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는 전부 아직까지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문자 체계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한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같이 섞어 쓰는 탓에 이런 경향이 점점 심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런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한자를 폐지하려 시도했지만 두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며 크나큰 벽을 느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본인들로선 현타를 느낄 만도 한 게 한국은 한자 영향권에서 완벽히 벗어나 독자적인 한글 체계를 보유했기 때문이죠.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언어 표기에 있어 히라가나, 가타카나와 함께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과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매우 빈번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자를 모르고 생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파생한 문제점도 많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자기네들이 아시아 최고 선진국이라며 늘 떠벌리고 다니는데 막상 청년 문맹률이 아주 심각한데요. 이는 문맹률이 단 0.05%밖에 되지 않는 한국과 비교할 때 무척 다른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국의 문맹률을 높인 화근인 한자를 폐지하려고 한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더욱이 한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아시아의 환멸을 느끼고 한자를 폐지하려 시도했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서방 열강의 아득한 발전들을 지켜보며 일종의 열등감 혹은 초조심이 달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일본이 서방 열강과 같이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은 교육의 저조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여겼죠. 이 과정에서 한자가 언어 생활의 효율을 방해하고 교육 사업에도 치명적인 장애라고 느끼며 변화를 촉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 외울 것이 너무 많고 비효율적인 한자를 버리고 대신에 서양의 표본 문자처럼 수가 적고 간단한 가나 문자만을 사용하자는 문자 개량 운동을 벌였죠. 그러나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자에 의존적인 언어 생활을 해온 일본인들로서 하루아침에 한자를 버리는 건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 작정하고 연구기관을 만들어 20년간 알파벳으로 일본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했으나 너무 많은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보류되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한자 폐지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은 다시 한자 폐지 연구를 재개하죠. 이번에도 알파벳으로 일본어를 치환하려 했으나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물론 완전히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용하는 한자의 수를 제한하자는 한자 절감론이었고 이로 인해 지금은 2000자 정도의 한자만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2000자 역시 적은 양은 아니며 오늘날 수많은 일본 젊은 청년들이 문자 독해나 쓰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 국가가 얼마나 한자로부터 독립하기 힘든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죽하면 일본이 한자를 폐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한글을 도입하는 것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렇듯 일본이 한자를 폐지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들여봤지만 번번이 실패의 고배를 마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엔 일본어 발음의 한계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일본어 발음의 개수는 타언어에 비하면 매우 적은데요. 그래서 평범한 일본인들이 한국어, 영어를 발음하면 많이 이상하게 들렸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들은 엄마인 마더를 맞아, 아빠인 파더를 화자, 형인 브라더를 브라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요. 자기 나라 말에는 없는 발음이 많으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인 거죠. 디테일한 발음들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즉, 일본어는 한가 없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만 표기하면 음소가 100여 개 안팎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동음이의어들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한국어가 자모음이 다양하고 한자어에 대응되는 발음이 다양해서 한자를 버려도 일상 대화나 표현이 가능한 반면 일본어에서 한자를 버리면 무슨 뜻인지 알아맞히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참고로 한글은 자음, 모음, 받침을 이용하면 무려 1172가지의 다양한 발음과 표기가 가능한데요. 이것이 한글과 달리 일본이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과반수 이상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 근본적인 차이점이자 이유였던 겁니다. 결국 이 일로 한자 문화권 국가가
한자로부터 독립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란 인식이 일본 사회 전반에 오히려 뿌리 깊이 자리 잡게 되었죠. 심지어 이쯤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인들조차 자기네 한자를 스스로 버리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일본에 비해 중국 본토에서 배워야 하는 한자는 더 많은데요. 실제로 중국어에는 3만 개가 넘는 한자가 있는데 대략 3천 개 정도를 알아야 책을 읽는데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자체적으로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현재도 50% 정도의 문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이지 시대의 일본 지식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일부 중국의 지식인들도 한자의 실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떠오른 것이 한자를 피하고 로마자만으로 중국어를 표기하자는 취지의 문자 병음화 운동 혹은 절음화 운동이었는데요. 실제로 아큐 정전으로 저명한 중국의 소설가 루신도 한자가 멸하지 않으면 중국이 반드시 망한다라며 병음화 운동을 지지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병음화 계획은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자 사용을 단시간에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대신에 한자 자체를 개혁하는 방법, 즉 간체자의 제정이 진행되었는데요. 1950년대 한자의 획을 생략하는 등의 한자를 간소화하는 간체라는 것을 만들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최근 중국은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더 쉬운 한글의 부러움을 나타내며 종종 한글을 자국 글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까지 적발되고 있었는데요. 2010년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가 자국의 언어라고 주장하며 스마트폰으로 비롯해 PC에서의 조선어 입력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가 한국의 제재로 수포로 돌아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이 그토록 수곤했던 한자에서 벗어나는 걸 한국은 이뤄냈는데요.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의 목적에서부터 잘 드러납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자에서 벗어나 모든 이들이 쉽게 읽고 쓰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와 문자가 바로 한글이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우리의 한글은 독창적이기에 이런 절차 없이도 바로 시작해 배울 수 있고 설사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배운다고 해도 크게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수성으로 말미암아 한글은 오늘날 세계의 저명한 학자, 작가, 언어학자들로부터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함부르크 대학의 한국어 교수인 샤세는 한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라고 한마디로 압축해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 존 맨도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칭했으며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도 한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의 사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자라고 말할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렇듯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진입장벽 없이도 쉽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기에 오늘날 더욱 빨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써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외국인들만큼 한글의 우수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에게 더욱 감사함을 느끼며 한글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더욱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